아우라 코스메틱스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경쟁사인 베리타스 그룹이 제기한 악의적인 특허 침해 소송과 그로 인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 분기 실적은 최악일 겁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 임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사람에게로 쏠렸다. 바로 이 거대한 화장품 제국을 맨손으로 일궈낸 여왕 한서연 대표였다. 32살의 한서연은 차가운 아름다움과 얼음 같은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리더의 불안함 대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했다. 특허 소송 자료 다시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베리타스가 주장하는 특허는 우리가 5년 전 자체 개발한 셀 리뉴 기술의 핵심 성분과 유사하지만 분자 구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숨기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법적 싸움 이전의 여론전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최 비서 준비한 자료 띄워주세요. 그녀의 충직한 비서인 최 비서가 능숙하게 파일을 열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데이터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서연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베리타스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악의적인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전략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맞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짓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증명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셀 리뉴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신제품 라인 아우라 아이터니티를 공식 론칭합니다. 그리고 론칭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임원들의 얼굴에 경외와 희망의 빛이 서렸다. 한서연이라는 리더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눈부신 해결책을 제시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회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이름이었다. 박 회장.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군 한 대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회장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오만했다. 자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던데 내 도움이 필요한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답했다. 아직도 그렇게 콧대가 높아서야 쓰나. 내가 좋은 제안을 하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 아들 민혁이가 곧 그룹 경영에 참여해. 든든한 뒷배가 필요할 텐데 자네 같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우리 베리타스와 자네의 아우라 이 결혼으로 합병하는 게 어떻겠나. 그럼 자네의 그 위태로운 회사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데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 회장의 아들 박민혁은 방탕하고 무능하기로 재계에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메스꺼웠다. 저는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이건 자네 생각 따위를 묻는 게 아니야, 한서연. 내 제안을 거절하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네 회사를 시장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 자네가 피땀 흘려 세운 그 회사가 말이야. 잘 생각해봐. 일주일 주지. 박 회장은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외부의 적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고 들어오는 내부의 적은 상대하기가 까다로웠다. 그녀는 아우라 코스메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뭐든지에 박민혁과의 결혼은 포함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파김치가 되어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똑같이 생긴 세 개의 작은 머리가 그녀를 맞았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5살 배기 새 쌍둥이 한지민 한지호 한지아였다. 첫째 지민이는 시크한 표정의 공학 천재였고 둘째 지호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기질의 전략가였으며 막내 지아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진 예술 영재였다. 아이들은 서연의 인생 그 자체이자 그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우리 강아지들 잘 있었어. 서연은 피곤함을 감추고 아이들을 한 명씩 꼭 껴안아 주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그녀는 서재에서 최 비서와 몰래 통화를 했다. 아이들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박 회장이 민혁이와의 결혼 얘기를 또 꺼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최 비서 나 어떡하면 좋죠.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 인간이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갈라졌다. 강인한 CEO 한서연이 아닌 막다른 길에 몰린 한 여자, 한 엄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아이들의 방문틈으로 그 모든 통화 내용을 세 쌍의 작은 귀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든 후 새 쌍둥이의 방에 작은 불이 켜졌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천진난만한 모습은 없었다. 엄마가 울고 있어. 막내 지아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쁜 할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형편없는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협박하고 있어. 둘째 지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성적이고 차가웠다. 우리가 엄마를 지켜줘야 해. 첫째 지민이가 자신의 특수 제작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그는 이미 몇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고 있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더 강한 아군이 필요해.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지아가 물었다. 지민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프로젝트 네디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떠올랐다. 그 파일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이 엄마의 대화나 사진첩에서 찾아낸 단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6년 전 어느 날 밤 단 한 번의 만남. 그리고 그 결과물인 자신들. 지호가 동생들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다. 이제 때가 됐어. 우리 아빠를 찾는 거야. 진짜 우리 아빠라면 나쁜 할아버지로부터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새아이의 눈이 마주쳤다. 그 작은 눈들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작전이 3명의 작은 천재들에 의해 조용히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식탁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새 쌍둥이는 우유를 마시고 토스트를 먹으며 간밤의 결의를 감춘 채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제잘거렸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한서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새 아이는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서연이 회사로 떠나고 베이비시터가 거실을 정리하는 사이 아이들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 지휘본부로 변했다. 첫째, 지민이가 손목시계 형태의 컨트롤러를 조작하자 평범한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조용히 윙윙거리는 서버, 그리고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이곳은 아이들이 지난 몇 년간 용돈을 모으고 온라인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직접 구축한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작전 개시, 리더인 둘째 지호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막내 지아는 망을 맡았고 지민이는 주 컴퓨터 앞에 앉아 전문가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1단계 엄마의 출생 기록 접근, 우리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출생병원 정보를 기반으로 9개월 전 엄마의 의료 기록을 역추적한다. 지민이 브리핑하듯 말했다. 병원의 보안 시스템은 어때? 형 지호가 물었다. 아주 허술해. 5년 전 시스템이라 방화벽에 구멍이 많아. 외부 업체 관리자 계정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면 5분 안에 뚫을 수 있어. 지민은 말한 대로 몇 번의 코딩을 통해 병원의 보안 네트워크를 우회했다. 그는 자신의 IP 주소를 여러 대륙의 서버를 거치도록 분산시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잠시 후 모니터에 한서연의 의료 기록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출생 기록에는 예상대로 부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출생일로부터 정확히 280일 전후의 날짜를 필터링했다. 마침내 그들이 찾던 기록이 나타났다. 환자 한서연, 내원일자 6년 전 10월 12일. 진단명 극심한 피로 및 가벼운 타박상. 찾았어. 제로데이는 6년 전 10월 11일 밤이야. 지민이 외쳤다. 이제 지호의 차례였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었다. 좋아. 2단계 제로데이의 장소 특정. 그날 엄마의 동선을 파악해야 해. 지민은 다시 엄마의 낡은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그녀가 까맣게 잊고 있던 6년 전의 스케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찾았다. 6년 전 10월 11일 엄마는 다이너스티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했어. 다이너스티 호텔. 지호가 중걸거렸다. 그곳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야. VIP 리스트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문제없어. 지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호텔 자체를 해킹하는 건 어렵지만 그날 행사의 케이터링을 맡았던 업체의 시스템은 훨씬 취약하거든. 그쪽을 통해서 비공개 애프터파티 VIP 명단을 빼냈어. 모니터에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리스트가 나타났다. 지호는 리스트를 보며 분석을 시작했다. 3단계 용의자 압축. 이 중에서 우리 아빠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해. 그는 조건을 나열했다. 나이는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미혼. 그리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어야 해. 엄마가 좋아할 만한 사람. 지아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 엄마가 혼잣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아주 슬프고 하지만 아주 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겨울 호수 같은 눈동자였다고 했어. 아이들은 엄마의 희미한 기억, 조각을 단서로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의 정보를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다. 재벌 2세, 유명 연예인 정치인. 수많은 인물들이 필터링을 거쳐 사라졌다. 마침내 리스트에는 단 3명의 이름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유독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권태준 타이탄 그룹 회장. 지민이 그의 프로필을 화면 가득 띄웠다. 사진 속 남자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재계의 아이스 엠퍼러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그의 눈은 지호가 말했던 겨울 호수라는 표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권태준 타이탄 그룹은 우리나라 최대의 대기업이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지민이 조사한 내용을 읊었다. 6년 전
그는 막 회장 자리에 올라 그룹을 재편하고 있었어. 그리고 제로데이에 열린 컨퍼런스 애프터파티 참석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어 모든 조건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막강한 힘을 가졌고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타이탄 타워의 최상층에서는 사진 속의 남자 권태준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그는 방금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끔씩 아주 희미하게 6년 전 그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자신을 향해 강하고도 슬픈 눈빛을 보내던 한 여자의 얼굴.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강렬한 감정만은 그의 영혼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예외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지난 6년간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는 자신에게 3명의 아이가 생겼으리라고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아빠로 지목하고 작전을 펼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시 새쌍둥이의 비밀기지. 아이들은 모니터에 떠있는 권태준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아빠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낸 것이다. 지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좋아, 용의자 특정 완료. 이제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간다. 4단계, 지아이와 지민이 동시에 물었다. 지호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작전명 아빠 만나기.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아이스 엠퍼러를 만나러 갈 시간이야.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감과 함께 흥분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온라인 작전은 현실 세계에서의 대담한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아빠 만나기 작전의 첫 번째 관문은 한서연 자신이었다. 박 회장의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 외의 모든 사교 행사를 취소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를 화려한 자선 파티에 참석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새쌍둥이에게는 그들만의 필승 전략이 있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열리는 스타라이트 체리티 갈라에 꼭 참석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째 지호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운을 띄웠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호야, 엄마 지금 파티 갈 기분 아닌 거 알잖니?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전략의 문제죠. 지호가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엄마가 이 파티에 당당하게 나타나면 박 회장 할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리전의 기본이죠. 서효연은 아들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심리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이야.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첫째 지민이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엄마,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갈라의 참석자 리스트와 언론 보도 예상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엄마가 참석할 경우 아우라 코스메틱의 브랜드 이미지에 최소 15%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요. 특히 신제품 론칭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홍보 기회예요. 논리적인 아들의 분석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막내 지아가 엄마의 팔에 매달리며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엄마 드레스 입은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딱 한 번만 입고 가주면 안 돼요. 네, 강아지 같은 눈망울로 애원하는 딸의 모습에 서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진짜 이유는 꿈에도 몰랐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알았어,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너희들 봐서라도 힘내야지. 갈게 파티. 야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다. 스타라이트 체리티 갈라가 열리는 다이너스티 호텔의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권력과 부가 한자리에 모인 듯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났고 값비싼 샴페인을 든 사람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비즈니스를 탐색했다. 한서연은 그곳에 여왕처럼 등장했다. 깊고 푸른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차가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연회장 한쪽 구석 다른 세상 사람처럼 모든 소란에서 비켜나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타이탄그룹의 회장 권태준. 그는 지루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흔들며 이 위선적인 사교의 장을 관망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접근 금지, 오래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바로 그때 한서연과 똑같이 푸른색 턱시도와 드레스를 맞춰 입은 새 쌍둥이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최비서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아이들은 초소형 맞춤 이어피스를 통해 서로 교신하고 있었다. 여기는 지민 목표물 2층 테라스로 이동 중. 주변에 다른 인물 없음. 최적의 접촉 포인트. 첫째, 지민이가 상황실 역할을 했다. 그는 호텔의 보안 카메라를 임시로 해킹하여 권태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알았다. 지호교신. 지아, 지금부터 30초 후 목표물과 접촉 준비.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둘째 지호가 현장 지휘관처럼 지시를 내렸다. 알았어, 오빠. 지아는 오렌지 주스가 담긴 작은 잔을 들고 오빠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권태준은 시끄러운 연회장을 피해 조용한 테라스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작은 그림자가 그의 다리에 콩 하고 부딪혔다. 주황색 액체가 그의 값비싼 검은색 바지 위로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권태준은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이나 예상치 못한 소란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자신에게 부딪힌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그의 모든 짜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작은 여자아이가 겁에 질린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쌍둥이 오빠인 지민이와 지호가 달려와 동생의 양옆을 지켰다. 권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어떤 감정.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명 같은 목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달려왔다. 그녀는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며 손수건을 꺼내 그의 바지를 닦으려 했다. 괜찮습니다. 권태준이 그녀의 손을 제지했다. 그리고 서연이 다시 사과하기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흐릿했지만 분명 이 남자였다.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을 동시에 안겨준 남자. 태준 역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가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밤의 여자. 꿈속에서조차 희미했던 그녀의 얼굴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권태준이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얼음장 같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몸을 숙여 지아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 서연조차 놀랐다. 울지 마라, 아가씨. 그의 큰 손이 지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시선은 새 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자신을 닮은 듯한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눈앞에 저 여자를 닮은 듯 단 인매,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실이 그들을 묶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했다. 서려연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며 황급히 말했다. 소란을 피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태주는 멀어져 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오랜만에 낯설고도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가 방금 머리를 쓰다듬어준 그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이 둘째 지호의 작은 손에 의해 그의 코트에서 조심스럽게 채취되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작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자선갈라가 끝난 후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불안한 밤이 찾아왔다. 한서연의 펜트하우스. 그녀는 아이들을 재운 뒤에도 잠들지 못하고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권태준.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6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평생의 실수이자 악몽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을 다시 마주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날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타이탄 타워의 펜트하우스. 권태준은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과 그녀를 쏙 빼닮은 새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자신을 보며 겁에 질려 울먹이던 막내딸 지아의 얼굴과 자신과 똑 닮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두 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답지 않게 다급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한서연 대표,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전설적인 아이스 엠퍼러가 한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에 놀랐지만 감히 질문하지 못하고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권태준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의문이 생기면 직접 답을 찾아내는 남자였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그들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돌입했다. 지호가 어젯밤 권태준의 코트에서 조심스럽게 채취한 머리카락 몇 올이 멸균된 작은 유리병 안에 담겨 있었다. 일반 연구소에 맡기면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절대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해. 지민이 말했다. 그는 이미 그런 곳을 알아두었다. 높은 비용과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최첨단 개인 유전자 연구소. 지민은 자신이 온라인 코딩 대회에서 상금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 포털에서 초고속 DNA 검사를 의뢰했다. 48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였다. 머리카락 샘플은 사설 특송업체를 통해 연구소로 보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초조한 기다림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자선갈래에서 권태준과 한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 특히 권태준이 아이들에게 보인 이례적인 관심을 본 베리타스 그룹의 박 회장은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권태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한서연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의 전화는 한서연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걸려왔다. 한 대표,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야.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나와 함께 우리 아들 민혁이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맞섰다. 그럴 수 없어 좋아. 여서 아이야 좋아. 그럼 선택지를 주지. 내일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 증시가 열리자마자 아우라 코스메틱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작하겠네.
내가 가진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자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회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야. 직원들, 연구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자네가 지키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야.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회사를, 직원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힘겹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아이들의 방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형 왔어. 지민의 컴퓨터에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는 재빨리 암호를 풀었다. 유전자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었다. 새아이는 모니터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숨을 죽였다. 지민이 마우스 휠을 내려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지나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화면을 이동시켰다. 분석 결과 부건 확률 최저지역 96%. 결과는 명백했다. 권태주는 그들의 아빠가 맞았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작은 얼굴에는 환호성 대신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바로 그때 서재 문틈으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가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원래 계획은 수정해야겠어. 리더 지호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더 이상 아빠 만나기 작전이 아니야. 이건 엄마 구출 작전이야. 그는 동생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지금 당장 타이탄 타샤워로 간다. 아이들의 손에는 그들의 존재를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증명할 단 하나의 무기 90.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담한 기습작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타이탄 타워는 그 이름처럼 서울의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제국이었다. 최첨단 AI 보안 시스템과 빈틈없는 경비 인력으로 둘러싸인 이 요새는 허가받지 않은 그 어떤 존재의 침입도 불허하는 절대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 철옹성 같은 요새는 역사상 가장 작고 가장 대담한 침입자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지민, 한지호, 한지아. 새쌍둥이는 엄마의 드레스룸에서 가장 어른스러워 보이는 옷을 골라 입고 택시를 타고 타이탄 타워 앞에 섰다. 아이들은 고개를 한껏 젖혀야만 건물의 끝이 보일 정도로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엄청 높다. 지아가 감탄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지호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아이들의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민이는 자신의 손목시계형 컴퓨터를 이용해 타이탄 타워의 방문객 관리 시스템에 임시적인 오류를 일으켰다. 그는 글로벌 IT 컨퍼런스 사전 답사팀이라는 가상의 단체를 등록하고 그 단체에 자신들의 생체 정보를 입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아이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오셨나요? 꼬마 손님들. 지호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컨퍼런스 사전 답사팀입니다. 담당자분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하자 정말로 그런 예약이 등록되어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아이들에게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임시 출입 카드를 내주었다. 아이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지호의 작은 가방 안에는 그들의 유일한 무기 유전자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최상층 회장 집무실이 있는 층은 로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권태준의 비서실 직원들과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민이의 두 번째 계획이 실행되었다. 그는 타워의 내부 통신망에 침투하여
30층 서버실에 화재 경보가 잘못 울리도록 조작했다. 비비, 왜 30층 서버실에 화재 발생 모든 경비 인력은 즉시 30층으로 이동할 것.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과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사이 아이들은 그 틈을 타 아무도 지키지 않는 복도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마침내 아이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 회장 권태준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는 거대하고 육중한 문 앞에 섰다. 문 안에서는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진행 중인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바로 그 시각 문 안쪽의 회의실. 권태준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타이탄 그룹의 미래가 걸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놓여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와 논리에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그럼 이 계약에 최종적으로 권태준이 말을 끝맺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빠 문 열어주세요. 어디선가 들려온 작지만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임원들과 화상회의 화면 속 투자자들이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권태준의 미간이 매섭게 구겨졌다. 감히 누가 자신의 회의를 방해하는가. 그때 육중한 문이 아주 조금 아이의 키만큼만 열렸다. 그리고 그 틈으로 세 개의 작은 머리가 쏙 들어왔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똑같이 생긴 세 명의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권태준은 그 아이들을 알아보았다. 어젯밤 자선 갈래에서 만났던 한서연의 아이들이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아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권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는 차갑고 분노에 찬 눈으로 아이들을 쏘아보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나.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리더 지호가 가방에서 곱게 인쇄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와 권태준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그 서류를 당당하게 올려놓았다. 이게 저희가 온 이유예요. 권태준은 마지못해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유전자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그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그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저 숫자가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 막내 지아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아빠 나쁜 할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고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결혼하라고 협박했어요. 엄마가 지금 혼자 울고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권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도록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는 더 이상 타이탄 그룹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세 아이의 인생에 갑자기 소환된 한 남자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화상회의 화면 속에 당황한 투자자들을 향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했다. 회의는 나중에 다시 하지. 지금 나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겨울 호수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자. 그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 엄마에게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군을 얻은 3명의 작은 기사들은 자신들의 아빠와 함께 엄마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권태준이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이사회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타이탄 타워는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 회의실 내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퍼져나갔고 대한민국 언론은 전례 없는 특종에 열광했다. 재계의 황제 권태준 숨겨둔 새 아이 정격 등장. 타이탄그룹의 후계 구도 안개 속으로. 아이들의 생모는 과연 누구인가? 아우라 코스메틱 한서연 대표 유력. 뉴스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TV, 인터넷, 소셜미디어 할 것 없이 모든 매체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타이탄그룹의 주가는 요동쳤고 한서연의 아우라 코스메틱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권태준은 이 모든 혼란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을 타워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의 집무실보다 더 사적이고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그의 유능한 비서에게 PR팀을 총괄하여 모든 언론 대응을 노코멘트로 통일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손에 들린 DNA 보고서의 99.9999999%라는 숫자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세게 요동쳤다. 분노, 당혹감,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상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의 첫 번째 전화는 변호사가 아닌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내 사무실로 와 1시간 주지. 그것은 부탁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한편 한서연은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화면에는 권태준이 파파라치들로부터 새 아이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는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녀는 즉시 깨달았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상한 체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권태준에게 가야만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시간 후 한서연은 권태준의 거대한 집무실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비서의 안내에 따라 옆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두 사람만 남은 사무실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다. 설명해. 권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한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6년 전 그 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떻게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음 날 아침 혼자 남겨진 채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웠는지,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아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고 싶지 않아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는지. 아이들은 제 책임이었어요. 온전히 저 혼자만의.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저는 제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권태준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침묵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 권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 권리, 내가 그 아이들의 아빠가 될 권리는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나?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분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지난 6년, 내 아이들이 태어나고 처음 웃고 처음 걸음마를 뗀 그 모든 순간을 당신은 내게서 훔쳐갔어. 두 사람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원망으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동안 베리타스 그룹의 박 회장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이 스캔들을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아주 잘 됐어. 권태준 그놈도 제 발등을 찍었군.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임원들을 소집했다. 지금 당장 언론에 자료를 뿌려 권태준과 한서연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타이탄그룹의 후계 구도를 흔들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월요일 아침 예정대로 아우라 코스메틱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개시한다. 지금쯤 타이탄그룹은 재지반 문제로 정신이 없을 테니 우리를 막을 여력도 없겠지. 박 회장의 탐욕은 개인적인 복수심과 결합하여 두 거대 기업을 향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권태준과 한서연의 대화는 권태준의 비서가 전해온 긴급한 보고에 의해 중단되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베리타스 그룹이 아우라 코스메틱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회장님과 한 대표님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업 전쟁으로 번졌다. 권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상처 입은 남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이 돌아왔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자신의 회사를 지켜야 하는 CEO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공유된 과거와 현재가 이제 공유된 적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권태준의 눈빛이 한서연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두 사람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 회장의 전면전 선포는 역설적으로 권태준과 한서연 사이에 팽팽한 대립을 끝내는 종소리가 되었다. 공동의 적이 나타나자 두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각자 제국의 수장으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로서의 이성이 번뜩였다. 박 회장은 당신과 나 우리 둘 다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권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정을 되찾아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두 회사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지. 알고 있어요. 한서연이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아우라 코스메틱의 자본력만으로는 베리타스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작정하고 덤벼들 겁니다. 혼자 싸울 필요 없어. 권태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과 법무팀 그리고 타이탄그룹 산하의 최고 투자 분석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팀을 소집했다. 타이탄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오직 아우라 코스메틱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전쟁을 목격하게 되었다. 박 회장은 언론을 이용해 두 사람에 대한 온갖 추잡한 루머를 퍼뜨렸다. 하지만 권태준의 PR팀은 더 거대한 힘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그들은 루머를 퍼뜨리는 매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타이탄그룹의 막강한 광고 파워를 이용해 언론의 논조를 바꾸어 놓았다. 오히려 여론은 거대 악덕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젊은 두 CEO라는 새로운 프레임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박 회장은 예정대로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적대적 인수를 개시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위기에 빠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타이탄그룹의 자금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 권태준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식을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사들이며 주가를 방어했다. 그것은 돈과 돈의 싸움이었고 타이탄그룹의 자본력 앞에서 베리타스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권태준이 외부에서 총알을 막아주는 동안 한서연은 내부의 결속을 다졌다. 그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의 위기 상황과 권태준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직원들은 동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한 신뢰와 충성심으로 뭉쳤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권태준은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는 반격을 시작했다. 그의 비밀 정보팀은 박 회장과 베리타스 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혐의 그리고 정계 로비 장부까지 찾아냈다.
그것은 베리타스라는 부패한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었다. 한서연은 그 증거들을 분석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았다. 그녀는 권태준의 힘과 자신의 지략을 결합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함께 작전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 권태준과 한서연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는 새쌍둥이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담담하게 지난 6년간의 이야기를 밝혔고 이어서 베리타스 그룹의 모든 비리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 폭로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박 회장은 구속되었다. 베리타스 그룹은 몰락했다.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들에게는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제가 남았다. 권태준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조립해 주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노력에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6년간 혼자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권태준은 새 아이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정원을 수천 송이의 장미로 장식하고 서연을 그곳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녀 앞 앉아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진실했다. 지난 6년 당신 혼자 아이들을 지키게 해서 미안하오. 그리고 내 아이들을 낳아주고 지켜줘서 고맙소. 이제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기회를 주시겠소. 그의 눈은 더 이상 겨울 호수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사랑이 가득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숨어있던 아이들이 달려나와 환호성을 질렀다. 결혼해, 결혼해. 권태준이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새 아이가 두 사람의 다리에 매달렸다. 5명의 가족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제국은 돈이나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용기로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제국이었다.